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45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80살이 되었어요. 제 형제는 5남매였고 저는 그중 넷째였죠. 전쟁통에 자란 아이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저희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어요. 보리쌀 한 톨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으며 연명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렸지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삶아주신 거예요. 그걸 입에 넣으면 떫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목이 막혀서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먹을 것의 전부였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흙벽에 지프로 엮은 지붕이었어요. 겨울이 오면 외풍이 사정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추위에 몸을 떨며 잠에서 깨는 게 일상이었죠. 쌀밥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평소엔 보리와 콩깻묵을 섞어 죽처럼 끓여 먹었어요. 그마저 없으면 감자 몇 개로 하루를 버텼죠.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에 다닐 때도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살 돈이 없었죠. 겨울이 오면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발가락은 터지고 곪아서 진물이 흘렀어요. 약을 살 돈도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봄이 와 아물 때까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와 연필은 너무 귀한 물건이었어요. 저는 숫덩이를 주워왔습니다. 흙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땅바닥에도 그렸죠. 그게 저의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첫째 오빠와 막둥이 남동생만 챙겼어요. 극성스러울 정도였죠. 미군 부대에서 나온 옥수수가루 죽을 끓일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빠 그릇에만 설탕을 타주셨어요. 저와 언니들 그릇에는 설탕이 없었죠.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억울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소리라도 들으면 화풀이는 저한테 왔어요. 언니들은 저를 때렸습니다. 빨래터에 물 길러 가라고 시켰어요. 저는 언니들보다 어렸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존재였어요. 부모님은 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으셨죠. 그냥 야 하고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그게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손을 내밀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먹고 남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늘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먹었습니다. 무쇠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먹었어요. 그게 제 몫이었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동상 걸린 발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를 마루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눈이 내리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공기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 암울한 시절에 저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빠였어요. 오빠는 자기 밥을 덜어 몰래 제게 주곤 했죠. 제가 언니들한테 맞을 때면 오빠가 말려줬습니다. 오빠만이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제가 동상 걸린 발로 쩔뚝이는 걸 보셨습니다. 품삯을 모아서 고무신을 사다 주셨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넌 왜 쓸데없는 년한테 돈을 쓰는 거니?
그 돈이면 보리쌀이 얼만데? 얘 발 좀 보세요. 이러다 발가락 썩어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발 하나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얘만 감싸는 거야? 제 동생이잖아요. 그 이전에 어머니 딸입니다. 오빠는 어머니한테 혼이 나도 저를 감쌌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품삯으로 받은 엿을 집에 가져오셨어요. 어머니가 막둥이에게 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오빠가 우기셨습니다. 이건 순이 줄게요. 딸년이 이런 거 먹어서 뭐해? 얘 한 번도 단 거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어머니. 결국 오빠가 이겨서 저는 엿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저는 그런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오빠만이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도 막둥이 남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거나 품팔이를 가는 날이면 저는 집에 남았어요. 동생을 업고 달래야 했죠. 저는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집에서 동생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동생 밥을 먹이고 재웠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밀린 일들을 했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첫째 오빠가 서울로 떠나셨어요. 돈을 벌겠다고 하셨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타고 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먼지만 날리는 흙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만이 제 편이었는데 그 오빠가 떠나버렸죠. 오빠가 없는 집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매일 저를 구박했어요. 빨래를 떠넘겼습니다. 설거지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언니들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침 일찍 깨우셨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어요. 밥을 지게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대기로 제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맞은 자리가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손은 부르텄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등은 일을 하느라 점점 휘어갔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이불 한 장 제대로 덮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찬바람이 올라왔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막둥이 남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졸졸 따라다녔어요. 동생만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울고 있으면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어요. 동생은 어머니한테 받은 엿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저한테 먼저 줬어요. 제가 일을 할 때면 동생은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저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누나, 아파? 아니야, 누나 안 아파. 그럼 왜 눈물 나? 바람이 불어서 그래. 괜찮아. 누나, 손 왜 이래? 빨개. 괜찮아. 일 많이 해서 그래. 금방 나. 저는 그런 막둥이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제 동생만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도 시키고 싶었어요.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죠. 저희 집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중매로 시집을 갔어요. 집을 나가버렸죠. 저만 남았습니다. 언니들이 떠난 뒤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품삯을 받았어요. 남의 집 논일을 했습니다. 밭일도 했어요. 김장 담그는 일도 했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쌀 한 대를 받아왔어요. 때로는 보리쌀 2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막둥이를 돌봤어요. 밥을 짓고 장작을 팼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저는 16살이 되도록 쉰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일하는 날이었죠. 첫째 오빠는 서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청계천 판잣집에 사셨어요.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죠. 번 돈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빠도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셨어요. 명절에만 얼굴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오빠가 명절에 내려오시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오빠 짐을 들어드렸어요. 오빠 옆에 붙어 앉았죠. 오빠는 제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탕이나 과자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몰래 먹어. 어머니한테 들키지 말고. 오빠는 안 먹어요? 나는 서울에서 먹었어. 너나 먹어. 고마워요, 오빠.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오빠가 돈 더 벌어서 너 학교 보낼게.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오빠가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공사판에서 고생하신 흔적이었어요. 오빠가 보낸 돈 덕분에 집안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보리밥에 쌀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더 이상 굶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죠.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막둥이도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웠어요. 저는 그게 정말 기뻤습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없었다면 저희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1965년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첫째 오빠가 서울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모님은 서둘러 서울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막으셨죠. 너는 집에서 막둥이 보고 있어. 어머니, 오빠는요? 오빠 괜찮아요? 저도 갈래요. 네가 가봤자 뭐하게. 집에나 있어. 저는 집에 남아야 했습니다. 막둥이를 돌보며 오빠 소식만 기다렸어요. 3일 만에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이 집 저 집 돈을 꾸러 다니셨어요. 저는 오빠 소식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울기만 하셨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너, 네 오빠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겠냐고. 당연하죠. 오빠 어떻게 됐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너 시집가. 네? 좋은 자리 있어. 너 시집가면 오빠 살릴 수 있어. 옆 동네 최씨네 집에서 돈 대주겠다고 하더라. 네 오빠 수술비. 상대는 옆 동네에서 논농사를 하는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38살 노총각이었어요. 싫어요. 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왜 제가 거기 가야 돼요? 이거사, 네 오빠 죽게 생겼는데 이것저것 따질 거야? 굶지 않고 사는 집이야.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오빠 어떻게 됐는데요? 제발 말을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가셨어요. 저는 처음 가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병실 복도 끝에 세워두셨습니다. 멀리서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병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병원 침대에 오빠가 누워 계셨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한쪽 팔도 없었습니다. 붕대로 온몸이 감겨 있었어요. 오빠는 잠들어 계셨죠. 저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가 오열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어요. 봤지? 네 오빠 꼴을. 저러고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사가 추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돈이 있어야 제대로 치료를 받지. 그 집에서 돈 대준다고 했다. 네가 시집만 가면 오빠 살릴 수 있어. 갈게요. 제가 갈게요. 오빠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오빠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다. 미안하다, 순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팔리듯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첫째 오빠는 결혼식에 오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오빠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저 돈이 있어서 밥은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자란 집보다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었어요. 결혼 후 저는 시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8살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덮쳤어요. 겁탈하듯이 덮쳤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낮에 논에서 일하다가도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저항하면 맞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논에 나가 일을 했어요. 돌아오면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쉬면 욕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종처럼 여겼습니다. 집안일을 시켰어요. 논일도 시켰습니다. 제 집안에 준 돈값을 뽑으려는 듯 저를 부려먹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야, 밥이 왜 이래? 이게 밥이야, 케밥이야? 죄송합니다. 쌀을 얼마나 아끼려고 보리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먹고 일을 하겠어? 다시 짓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알았어? 네 집에 돈 준 게 아깝게 이러지 말라고. 네, 어머님. 조금이라도 일을 늦게 하면 시어머니는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밥은 왜 먹어? 굶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다음? 지금 당장 제대로 해.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너 같은 게 이 집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 네 오빠 병원비 누가 댔는데, 어? 우리 집이 너희 집을 구원한 거야,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이 등신아.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오빠 생각을 하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이 삶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살아있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첫째 오빠는 치료를 잘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일해야 한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빠가 고향에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친정을 찾아갔어요.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목발을 짚고 계셨어요.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었어요.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왜 울어? 나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오빠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한쪽 팔로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저는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가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2년이 낮에 할 일은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오빠가 고향에 와서 보고 왔어요. 뭐? 네가 감히 허락도 안 받고 나갔어? 죄송합니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병신 보고 왔냐?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그 병신 보러?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병신이라고 하지 마요. 우리 오빠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에요.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오빠는 저희 먹여 살리려고 서울 가서 일하다 다친 거라고요. 당신이 뭔데 오빠를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한없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취소해요. 남편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발로 제 몸을 찼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개집 목소리가 어디 담장을 넘어. 만수야, 아주 혼을 내서 다시는 큰 소리 못 내게 해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것을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계속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시동생이 달려왔습니다. 형, 그만해. 이러다가 형수 죽겠어. 시동생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제야 매질이 멈췄어요. 저는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갈비뼈도 아팠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추웠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어요. 시댁에서 친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빠가 장애인이 되어 친정 사정은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오빠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친정은 시댁의 도움 없이는 다시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막둥이 동생만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었습니다. 제 희생으로 막둥이는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저는 꾹 참고 견뎠어요. 그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1967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는 손자가 태어나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장손이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빼앗아 키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빼앗아 갔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 귀한 손자를 만져? 이리 다오, 내가 키울 거다. 어머님, 제가 젖을 먹여야. 시끄러워. 네 손에 흙 묻었잖아. 손자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손 씻었어요. 됐다. 네 젖은 영양이 없을 거야. 너는 일이나 해. 아들이 울어도 저는 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아들을 돌보셨어요. 저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자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논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했어요. 아들과 함께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만 따랐어요. 저를 보면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울었어요. 저는 아들의 엄마였지만 아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제가 아들을 안아보려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와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봤지? 애가 엄마를 무서워하잖아. 얼마나 못난 엄마면 이 어린애가 알아봐. 제가 돌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가서 넌 일이나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저는 그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저는 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이런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시가를 엎을 수도 없고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죠. 상상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운 거니까요.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첫째 오빠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오빠는 그제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유를요. 너, 나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지?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내 치료비 때문에, 수술비 때문에, 집안 생활비 때문에 네가 팔려온 거라고. 그게 사실이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오빠, 저 괜찮아요. 지금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고? 네,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남편도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빠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눈가에 있는 멍자국을 보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들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뭐야? 눈가에 멍이 왜 있어? 손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아, 이건 일하다가 그냥 다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맞은 거잖아. 이 집에서 너 때리는 거지. 그 집 새끼들 소문 나도 다 들었어. 인간이 못된 놈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아니에요, 오빠. 정말 아니에요. 나 바보 아니야. 다 보여. 너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잖아. 오빠는 한쪽 팔로 목발을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나가자. 이런 집에서 살 필요 없어. 안 돼요, 오빠. 저는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요. 어떻게 괜찮아? 네가 이렇게 맞고 사는데. 오빠, 막둥이 생각해요. 막둥이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야 막둥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빠는 막둥이 잘 돌봐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막둥이만은 제대로 공부시켜서 저처럼 안 살게 해주세요.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한쪽 팔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됐어. 내가 제대로 된 오빠였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오빠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빠가 목발을 짚고 떠나는 뒷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 일터로 갔어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읍내 다방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저만 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제게 말해줬어요. 새댁, 아직도 몰랐어? 새댁 남편, 읍내 다방 여자랑 놀아나는 거.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당신, 읍내 다방 여자랑 뭔 사이예요? 뭔 소리야? 재수없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따지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나도 소문을 들어서. 당신 바람 피운 거 맞죠? 맞냐고요?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네. 너 같은 게 여자냐? 맨날 흙투성이에 손은 거칠고 여자 같지도 않은 게 무슨? 네가 시켜서 일한 거잖아. 어머님이 매일 논일 가라고, 밭일 가라고 해서 일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아이씨, 시끄러워 죽겠네. 남편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그만해! 그러니까 사람 승질을 왜 건드려? 존나 열받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밟고 찼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갈비뼈가 3군데나 부러졌다고 했어요. 머리가 찢어져서 꿰맸다고 했습니다. 동네 순경이 왔지만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시부모와 친분이 있었으니까요. 에이,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뭐. 곧 화해하겠지.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첫째 오빠가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붕대를 감은 저를 보자마자 오빠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네 꼴이 이게 뭐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지 마. 이러다 너 죽는다고. 오빠, 제발 좀. 제발 부탁이야. 오빠 말 좀 들어. 이러다 진짜 너 죽어. 그 새끼한테 맞아 죽는다고. 안 돼요. 막둥이 지금 학교 다니잖아. 그리고 내 아들도 있고. 지금 집 나가면 시어머니가 내 아들 뺏을 거야. 너부터 살아야지. 그냥 나와. 오빠가 무슨 짓을 해서든 먹여 살릴 테니까. 안 돼요, 오빠. 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오빠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쪽 팔로 벽을 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오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빠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병원비도 계속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그 집에 있어야 했어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은 거야?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졌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오빠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목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큰일 났다며 동네 아줌마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세댁, 큰일 났어. 세댁 오빠 지금 죽게 생겼어. 뭐라고요? 세댁 남편이 지금 오빠 죽도록 패고 있다고. 저는 링거를 빼버렸습니다. 바늘 뽑힌 자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저는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시가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가 마당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남편이 오빠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말리고 있었어요. 형, 그만해. 이 사람 불구잖아. 이러다 죽어. 닥쳐, 이 병신 새끼가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대들어? 넌 너 같은 새끼가 내 동생을... 뭐, 동생? 네 동생이 뭔데? 돈 받고 팔려온 년 아니야? 네 동생이 창녀랑 다른 게 뭔데? 내가 뭐 대접을 해줘야 해? 오빠는 피투성이가 되어 계셨습니다.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 오빠가 목발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서 맞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시아버지가 꿩 사냥할 때 쓰는 엽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총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당장 손 떼!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걸 보고 기겁했어요. 이 인연이 미쳤어? 어디 총을 들고... 당장 손 떼라고! 우리 오빠한테 손대지 마! 이게 형, 저 총 장전 안 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너한테 쏴보면 알겠지.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형수님, 그러지 마요. 넌 꺼져. 그때 막둥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막둥이도 소식을 들은 거죠. 누나! 만식아, 오빠 빨리 모시고 가. 어서! 하지만 누나는... 어서 가라고! 빨리! 막둥이는 피투성이가 된 오빠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오빠를 업고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총을 든 채로 남편을 계속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뒤에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시동생이 제 손에서 총을 빼앗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미친년, 날 죽이려고 했어, 총을 들고? 넌 오늘 죽었다. 내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남편은 몽둥이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머리를 때렸어요. 등을 때렸습니다. 온몸을 때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준호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다시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요. 이번엔 순경도 정도가 심해서 쉬쉬할 수 없었습니다. 순경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박순희 씨,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십니까? 저 인간 고소할 거예요. 아유, 남편을 고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 새끼가 무슨 남편이에요? 개새끼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좀 해보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박순희 씨, 사건 합의 처리됐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합의요? 박순희 씨 친정 아버님께서 오셔서 합의서에 도장 찍으셨어요. 사건 종료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합의를 해요? 법적으로 보호자라 대리 합의 가능합니다. 이미 처리된 사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박순희 씨, 말 조심하시죠? 저희도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병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다른 환자들도 있어요. 내 인생을 왜 니들이 마음대로 팔아먹는데? 막둥이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만식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한 거야? 누나 시아버지가 거액을 줬대. 엄청난 돈을. 그래서 아버지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 돈? 돈이면 다야? 오빠가 얼마나 맞았는데, 오빠가. 누나 정말 미안해. 나도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막았는데 아버지가 이미.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순경과 함께 병실로 왔습니다. 박순희 씨, 남편분이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부부끼리 좋게 넘어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습니다. 남편은 순경 앞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술 먹고 정신이 없었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맹세할게. 다신 손가락 하나 안 댈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꺼져. 여보, 제발. 우리 아들도 있잖아. 준호 생각해서라도. 박순희 씨, 합의도 됐고 남편분도 반성하시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하세요. 동네 시끄럽게 이게 뭔 짓입니까? 나가요. 둘 다 당장 꺼지라고요. 여보. 박순희 씨,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이게 어딨어? 박순교님, 진정하시죠?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만수 씨, 조용히 좀 삽시다. 알겠어요? 내가 당신 지켜봅니다. 남편과 순경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걸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막둥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식아, 무슨 일이야? 막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야, 왜 그래? 말을 해봐. 누나 불안하게. 누나, 형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왜? 형이. 오빠가 왜? 형이 돌아가셨어요. 뭐? 집에서 목을. 저는 막둥이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이 세상이 이 세상 같지가 않아요. 꿈속 같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 누나,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오빠가 왜 죽어? 막둥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 글씨였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딱 그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막둥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길로 오빠가 있는 영안실로 갔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가는 동안 빌고 또 빌었어요. 어서 이 악몽을 깨게 해달라고요. 제발 꾸미길 바랬어요. 영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야, 순이.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물이라도 마셔. 저는 그냥 관만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니년 때문이야. 그깟 시집살이가 뭐가 힘들다고. 네 오빠를 죽여.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힘들다고.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전현이 조용히만 살았어도 내 아들 안 죽었어. 자네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집에 시집 보낸 자네 잘못이지. 그렇다고 지 오빠까지 끌어들여? 지 살기 힘들다고 오빠까지 죽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잘못이 맞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오빠를 땅에 묻었어요. 누나, 그 집 가지 마. 우리 집에서 살자. 가야 돼. 왜? 그 집에 가면 또 맞을 거잖아. 가야지. 논에 물 줘야 돼. 누나! 왜 이래? 이래야지. 저는 막둥이를 뿌리치고 시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봤어요. 왔냐? 빨리 들어가서 밥이나 해. 네. 뭐야? 너 왜 이래? 어서 저녁 준비할게요. 이제야 정신 좀 차렸구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한참을 달을 바라봤어요.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뒤 저는 시댁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집 며느리 아직도 안 나갔어? 맞아. 오빠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저 집에서 살아? 나 같으면 절대 못 살지. 미친 게 분명해. 그러게. 요즘 보면 말도 없고 표정도 없더라고. 아우, 난 저 집 며느리 무섭더라. 재수가 없어. 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논에 나가 일했어요. 돌아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저녁을 지었습니다. 야, 밥. 네. 오늘 김장 담가야 하니까 준비해. 네. 대답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네. 저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막둥이가 찾아왔어요. 누나, 괜찮아? 응, 밥은 먹고 다녀? 응. 누나, 왜 이래? 뭐가? 아니, 아무것도. 막둥이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야, 물 떠와. 네, 저는 물을 떠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기분 나쁘게. 야, 대답 안 해?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우, 나가. 네, 재수없게. 너만 보면 섬뜩해. 저는 매일 밤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앉아서 달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너 왜 매일 밤 저기 앉아 있어? 달이 자꾸 말을 걸어서요. 뭐? 좋은 날 올 거래요. 미친년? 시어머니는 뭔가 껄끄러운 표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했어요. 말없이 일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야, 왜 소리를 안 질러? 다 때렸어요? 미친, 씨. 기분 나쁘게 왜 이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표정 없이 봤습니다. 남편은 뒷걸음질 쳤어요. 꺼져, 이씨. 재수없게, 이씨.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못 썰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재미있어서요. 그만하고 고추나 널어.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없이 살았어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수, 왜요? 형수. 형수 좋아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형수, 형은 형수한테 잘 못하잖아요. 나는 달라요. 들어가세요. 시동생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손 떼요. 안 돼요. 오늘은 안 돼. 형도 없고 부모님도 주무시고. 사실 시동생이 오래전부터 제게 욕정을 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 참지 못한 거죠. 형수님, 소리 지르지 마요. 조용히만 하면 돼요. 잠깐이면 끝나요. 시동생이 저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저를 방에 눕힌 시동생은 제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저고리가 찢어졌어요. 시동생이 제 치마끈을 풀었습니다. 금방 끝나요. 금방.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형수, 조용히 해요.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저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바닥에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제 위에 있었어요. 뭐야? 형, 이게 아니라, 이 개새끼가, 이씨. 남편은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당으로 끌고 나갔어요.
네가 이 감히? 형 오해야. 형수가 유혹했어. 뭐? 이 새끼가 이씨. 두 사람은 마당에서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마루에 섰습니다. 표정 없이 지켜봤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둘 못해?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농기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사냥용 총을 들고 나왔어요. 만수야, 안 돼! 이 새끼, 넌 오늘 죽었다. 남편이 총을 겨눴습니다. 시동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형, 안 돼. 내가 미쳤어. 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동생이 쓰러졌어요.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만식아! 만식아!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안고 울었어요. 시동생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날 체포되었어요. 순경들이 와서 남편을 끌고 갔어요. 억울합니다. 내 동생이 내 마누라를 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시부모는 장남을 구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샀어요. 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논이 하나둘씩 팔려나갔어요. 급하게 팔다 보니 헐값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우발적으로 마당에 있는 총을 보고 쏜 거라고 증언하라고요. 남편이 한순간 미쳐서 그런 거라고 말하라고 했죠.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순희 씨, 증언대에 서세요. 네, 남편분이 동생을 쏜 게 우발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증인 말부터 듣겠습니다. 우발적이 아니었어요. 박순희 씨 뭐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 조용히 하세요. 증인 계속하세요. 시동생이 저를 여러 번 범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시동생이랑 내연관계였거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역시 오래전부터요. 박순희 씨! 판사님, 지금 박순희 씨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씨는 죽은 최만수 씨 동생과 내연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은 동생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총도 미리 손질해뒀고요. 그날 일부러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매일 밤 주방에서 동생과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스스로 시동생과 붙어먹은 상간녀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몰랐어! 피고, 조용히 하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나 진짜 그날 우연히 본 거야. 너 그리고 내 동생이랑 바람난 거 아니었잖아. 그날 당할 뻔한 거였잖아. 판사님,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남편은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시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현이 결국 내 아들을... 이게 무슨... 야, 최변, 너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에는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를 한참을 바라봤어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어요.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화병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장남 하나 구하겠다고 논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급하게 팔아서 헐값에 처분했었죠. 덕분에 시간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욕했어요. 시동생과 붙어먹은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사람들은 진실로 알고 있었죠. 상관없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사실 시아버지 논을 산 사람은 저였습니다. 정확히는 막둥이 동생 이름으로 샀어요. 시부모는 몰랐습니다. 막둥이의 진짜 이름을요. 막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죽을 뻔했죠. 무당이 말했어요.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호적에는 박영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박만식이라고 불렀어요. 시부모는 막둥이를 만식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법정 이름이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으니까요. 시아버지 논을 산 돈은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받은 합의금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돈도 준비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요. 남편이 구치소에 간 직후였어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땅을 팔기 위해 내놓은 그 시점이요.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준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조용히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그 돈 안 주면 막둥이 데리고 사라지겠다고요.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했습니다. 막둥이도 저를 도왔어요. 그 돈 안 주면 이제 평생 아버지 어머니 안 보겠다고요. 결국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논을 모두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숨겨둔 돈을요. 남편은 밤마다 도박판을 다녔습니다. 돈을 땄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사기 도박으로 번 돈들이었죠. 남편은 언제나 그 돈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농막 구석에 숨겼어요. 땅을 파서 묻어뒀어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모든 농사일을 다 하는데 모를 리가요. 남편이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 봤어요. 삽을 들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밤에 땅을 파면 낮에 그 자리가 티가 나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잡혀가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농막으로 갔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금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걸 모두 파냈습니다. 합의금과 금을 합쳤어요. 막둥이와 계획을 짰습니다. 시아버지 논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박영호가 누군지요. 제 동생 법적 이름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시아버지는 급해서 그냥 돈만 받고 팔았어요.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자기 땅을 누가 사는지를요. 그렇게 시아버지 돈이 모두 제게 넘어온 거죠. 한 달 뒤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어요. 야, 내 말 잘 들어. 농막 구석에 금이 묻혀 있어. 땅을 파면 나와. 그거 찾아서 팔아. 그 돈으로 변호사 사서 나 여기서 빼내야 해. 알았지? 그 땅 이미 팔렸어요. 뭐? 아버님이 논 다 파셨잖아요. 그 땅도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럼 새 주인한테 가서 말해. 땅 좀 파보겠다고. 못하죠. 뭐?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해? 야, 그게 얼만데? 야, 대답해.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야, 이년아.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서류에 도장 못 찍으시겠으면 소송 걸게요. 야, 야, 어디가? 야, 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순이! 돌아오라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에게 산 그 논이 지금의 강남이 되었어요.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와 막둥이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 엄청난 돈이 되었다는 걸요. 결국 시아버지는 피를 토했습니다. 화병이었어요. 억소리와 함께 그대로 죽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집도 없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구걸하듯 살았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교도소 생활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종처럼 살던 여자였던 저는 지금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현재 의사입니다. 막둥이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저와 막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빠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이제 편히 쉬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